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 있으신가요?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생기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협박 전화가 오는 그런 일 말입니다. 제 아들은 당의 부름을 받아 그런 못된 일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훔친 사람.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숙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죠. 하지만 제 인생은 202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천재라고 불렸던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범죄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탈북자들의 진실된 증언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아들 이름은 박민철입니다. 민철이는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4살 때 혼자 한글을 깨쳤습니다. 7살 때는 구구단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고요. 남편과 저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동네방네 소문을 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선생님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온 날이 기억납니다. 해숙 동무 민철이를 평양특별반에 보내야겠습니다. 수학 영재예요. 이 아이는 평범한 수업으로는 안 됩니다. 북한에서 영재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민철이가 힘들어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재능을 묻어두면 나라의 손실입니다. 당에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국 민철이는 특별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민철이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 민철이는 컴퓨터 수업에 빠졌어요. 학교 컴퓨터실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죠. 선생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박민철이 혼자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생 동무들도 어려워하는 코딩을 중학생이 해냈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컴퓨터가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민철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기뻤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민철이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인민반장이 찾아와 축하했고 이웃들이 모여들었어요. 해숙이 정말 자식 복 있네. 민철이가 장차 큰 인물 되겠어. 남편은 매일 밤 민철이 상장들을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죠. 그 무렵 김일성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철 학생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고 싶습니다. 김일성대학. 북한 최고의 대학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에서 위대하신 김일성대학 학생이 나온다니. 면접 날 민철이와 함께 김일성대에 갔습니다. 웅장한 건물들, 깔끔한 캠퍼스. 민철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면접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민철이가 나왔을 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일주일 뒤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김일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합격. 남편과 저는 통지서를 들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웃들이 축하하러 몰려왔어요. 인민반장도 찾아와 축하해줬습니다. 박민철 학생은 우리 인민반의 자랑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당의 부름에 보답할 거예요. 민철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민철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7년 3월 민철이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는데 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엄마, 대학 도서관에 컴퓨터 책이 엄청 많아요. 민철이는 세상을 만난 것처럼 신이 나 있었습니다. 1학년이 끝날 무렵 민철이가 상을 받았어요. 우수 학생상. 전체 1학년 중에서 5명만 받는 상이었죠. 시상식에 초대받아서 저와 남편이 갔습니다. 강당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가득했어요. 총장님이 직접 민철이에게 상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철이를 만났어요.
민철이가 뛰어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히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한 평양의 괜찮은 식당이었죠. 우리는 냉면과 불고기를 시켰습니다. 민철이가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먹었어요. 그 웃음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으니까요. 2학년이 되자 민철이는 더 바빠졌어요. 엄마, 이번 학기는 집에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특별 프로젝트에 선발됐거든요. 민철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그 학기 동안 민철이는 2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말라. 건강이 최우선이야.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당부했지만 민철이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3학년 여름방학 민철이가 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졸업하면 특수부대에 배치된대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컴퓨터 관련 특수부대래요. 남편과 저는 겉으로 기뻐했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특수부대. 위험한 곳은 아닐까? 민철이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라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여름 민철이는 드디어 김일성대를 수석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남편, 저 그리고 막내딸 수진이도 왔죠. 졸업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철이 옆에 서서 카메라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23세 청년이 된 제 아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졸업 후 일주일 뒤 민철이에게 배치 명령이 떨어졌어요. 평양 교회 특수기관 배치.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배치 전날 밤 가족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민철이에게 당부했어요. 민철아,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한다. 당을 위해 충성해야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이번 이별이 오래 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마니 아바이. 다음 날 아침 민철이는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수진이가 오빠를 배웅하며 손을 크게 흔들었고 남편도 저도 현관에 서서 민철이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민철이가 아래층에서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어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똑똑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 아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파괴할지. 일주일 뒤 민철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이곳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안심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민철이가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좋은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중국산 과자, 비타민, 심지어 화장품도. 남편이 기뻐했어요. 부대에서 배급이 좋나 보구나. 저도 기뻤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철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철이는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릴 적엔 학교 이야기, 동무 이야기를 신나게 했는데 이제는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죠. 민철이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느 날 민철이가 식사 중에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손을 잡으려 하자 민철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일 없습니다.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민철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마이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방에서 민철이가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민철이 방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철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철아, 부대로 돌아가기 전에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니? 민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빨리 돌아가야 해요. 민철이가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가 떠난 뒤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해 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민철이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날이 아니었는데. 민철아, 어떻게 왔어? 저는 깜짝 놀라 민철이를 맞았습니다. 중국으로 해외 출장 다녀왔어요. 중국? 우리 아들이 중국까지 갔다 왔어? 남편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업무차 베이징에 일주일 있었어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지쳐 있었어요. 고생했겠다. 어서 들어와서 씻어라. 민철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비틀거리는 것처럼. 민철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민철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피곤한가 보지. 해외까지 출장 다녀왔으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민철이를 불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철이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나쁜 짓이 뭐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질문인지. 나쁜 짓? 그야. 남한테 피해주는 거지. 그럼 명령받아서 한 나쁜 짓도 나쁜 건가요? 민철이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죠. 문이 열렸을 때 민철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민철이의 악몽이 시작됐어요. 안 돼. 제발. 밤중에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민철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민철이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흔들자 민철이가 눈을 떴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제품에 안겨 떨기만 했습니다. 25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민철이를 안고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한참 뒤에야 민철이가 진정됐어요. 남편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민철이 부대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글쎄요.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어요. 민철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남조선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순간 민철이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민철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방에 좀 있을게요. 민철이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TV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철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와 보니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술병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민철이가 꽉 쥐고 놓지 않았어요. 제발 이것만은. 민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민철이를 지켜봤습니다. 한참 뒤 민철이가 중얼거렸어요. 엄마,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민철이가 왜 나쁜 사람이니? 나쁜 짓을 했어요.
민철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근데 전 계속해야 해요. 명령이니까요. 멈출 수가 없어요. 민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철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제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민철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휴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휴가 같지 않았습니다. 민철이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철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준혁아, 나도 그래. 못 견디겠어. 이거. 사람들 얼굴이 자꾸 보여. 준혁이는 민철이 동료였죠.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넌 어떻게 견디니?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너도 악몽 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아, 우리 이러다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탈출? 어디로? 그건 불가능해. 보이부가 우릴 지켜보고 있잖아. 보이부, 그 단어에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보이부가 왜 민철이를 감시하는 걸까? 알았어, 조심해. 너도. 통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철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철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뭔가 숫자와 영어가 가득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몰라서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철이의 표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책상을 쳤어요. 쾅!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철이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누군가의 삶이 망가지는 거야. 민철이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철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철이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벌써? 휴가 더 남았잖아. 긴급 소집이래요. 민철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철아. 제가 불렀어요. 민철이가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항상 여기 있다는 거 알지? 힘들면 언제든 와. 알겠니? 민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민철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람이 집을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박민철 동무 어머니시죠? 네. 누구신데요? 저는 민철이 부대 정치 지도원입니다. 정치 지도원. 그 말에 온몸이 긴장됐어요. 민철이가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그냥 가정 방문 차왔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들어오시죠. 저는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편도 퇴근해서 집에 있었어요. 박민철 동무는 우수한 일꾼입니다. 정치 지도원이 말했어요. 당에서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남자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 민철이 동무가 좀 사상이 불안정한 것 같더군요. 불안정하다니요? 남편이 물었어요.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동료들과도 불순한 대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치 지도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군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민철이 동무가 이상한 생각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당을 배신하는 건 가족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치 지도원이 나간 후 저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민철이가 무슨 일 한 거 아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조심해야겠어. 우리 가족 다 위험해질 수 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민철이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왜 정치 지도원이 집까지 찾아온 거지?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2주일 뒤였습니다. 민철이가 또 집에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민철아. 제가 달려가 민철이를 안았습니다. 민철이의 몸이 너무 말라 있었어요. 준혁이 형이 죽었어요. 근데 민철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고가 아니에요. 죽임 당한 거예요. 준혁이 형이 비밀을 말하려고 했거든요. 민철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보이부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철아, 무슨 소리니? 민철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말하면 죽고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민철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저는 일단 민철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어요.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 민철이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새벽까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한숨도 자지 못했죠. 준혁이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철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철이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혁이 형이 제게 남긴 거예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민철이가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지만 민철이가 가지고 온 노트북이 하나 있었어요. USB를 꽂자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우리가 해킹한 사람들 명단이에요. 민철이가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화면에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수천 명의 정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 남조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 정보를 훔쳤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당의 명령이에요. 121국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민철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었어요. 한 가족의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람.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분이었어요. 민철이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같은 가족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고 어머니는 울고 있는 모습.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가 이 사람 개인정보를 빼냈어요. 그 정보가 중국 범죄 조직에 넘어갔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어요. 민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식당 운영자금 3천만 원을 잃었어요. 결국 식당을 닫았고 빚만 남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철이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박미숙 씨. 쉰둘이에요.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였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이분은 제가 빼낸 정보로 은행 대출 사기를 당했어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었다고 해요. 같은 여성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헬쑥하고 박미숙 씨가 올린 마지막 글. 화면에 글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제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화면을 볼 수 없었어요. 그 여성이 저와 같은 나이였거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였고 그 사람들도 똑같았겠죠. 민철아, 이런 일을 내가. 저는 민철이를 꼭 껴안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명령이었잖아. 명령이라고 제 행동이 용서가 될까요? 민철이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겁이 났어요. 준혁이 형처럼 될까봐. 그래서 계속했어요. 민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전 구원받을 수 없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한참 뒤 민철이가 입을 열었어요. 더 끔찍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계속 사람들을 망치는 일을 해야 해요. 안 하면 전준혁이 형처럼. 민철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USB를 빼서 손에 쥐었습니다. 민철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모르겠어요. 준혁이 형은 이걸로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거 아닐까? 민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가족까지 다 처벌하는 걸 아시잖아요. 저는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수백 명의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의 범죄도. 민철아, 우리 그만두자. 이 끔찍한 일 그만하자. 도망가자. 이 나라에서. 제가 말했어요. 민철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넌 계속 이 일 해야 해. 사람들을 망치면서 살아야 해. 그러다 언젠가 준혁이처럼. 너를 이대로 둘 수 없어. 준혁이는 죽었어.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몰라. 우리 남조선 가서 살자. 제대로 된 삶을 살자. 민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탈북하다 잡히면 공개 처형당해요. 가족들도 다 정치범 수용소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도 여기 남아서 천천히 죽는 것보다는 나아. 제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도전은 해보자. 민철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빠는요? 수진이는? 남편과 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는 못 가. 당 간부잖아. 탈북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신고할 사람이야. 수진이도 데려갈 수 없어. 우리 셋이 다 사라지면 너무 의심받아. 너하고 엄마만 가는 거야. 민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죠. 민철아, 엄마는 너를 지켜야 해.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철이를 구하겠다고.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철이는 부대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중국 출장이 있어요. 베이징에 일주일 있을 거예요. 그때 민철이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 엄마가 준비할게. 민철이가 떠난 뒤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나 혜숙이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그날부터 저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민철이를 구하기 위한, 아니,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한 위험한 계획이. 친구 순이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녀의 오빠가 탈북 브로커와 연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조카를 중국으로 빼냈다는 이야기. 순이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전화로는 위험해서 직접 만나기로 했죠. 순이야, 나 큰일 났어. 저는 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철이 일, 준혁이 죽음, 그리고 탈북 계획. 순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혜수가 정말 그럴 거야? 응.
다른 방법이 없어. 잡히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해야 해. 민철이를 살려야 해. 순이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 오빠한테 연결해 줄게. 근데 돈이 많이 들어. 1인당 1,000만 원은 있어야 해.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모아볼게. 어떻게든.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남편한테도. 특히 민철이한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도청될 수 있어. 순이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오빠가 연락 올 거야. 기다려. 순이가 간 뒤 저는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뭘 팔 수 있을까? 금반지, 옷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몰래.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모란봉 공원에서 만나요. 검은색 모자 쓰고 나올게요. 주변에 보이부 요원이 있으면 어쩌나. 해숙 씨 맞죠? 마른 체구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따라오세요. 우리는 조용한 벤치로 갔어요. 1인당 1,500만 원입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5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요. 위험도가 높아졌어요. 2명이면 3,000만 원. 3,000만 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쯤 되면 아들분 중국 출장 간다고 하셨죠? 그때 베이징에서 만나는 겁니다.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여기 적힌 호텔로 가세요.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자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가족한테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민철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부대에서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잠깐 집에 갈게요. 그리고 민철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국 출장. 다음 달 15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남편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하네. 어젯밤부터 계속 저기 있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보이부? 신경 쓰지 마. 그냥 누가 주차해 둔 거겠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평범한 차가 아니라는 걸. 민철이도 눈치챘는지 창문을 조심스럽게 봤어요.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검은 차를 다시 봤어요. 차 안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 그 남자가 민철이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민철이도 그걸 봤습니다. 걸음이 잠깐 멈칫했죠.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갔어요. 민철이가 모퉁이를 돌아서자 검은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민철이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 앞에 검은 차는 사라졌지만 낯선 사람들이 주변에 자주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정치 지도원이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2명이었습니다. 박민철 동무 어머니시죠? 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고 수진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요즘 민철이 동무가 부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무슨 이상한 행동이요? 동료들과 이상한 대화를 하고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부대 밖으로 자료를 빼낸 흔적도 있다더군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준 USB. 그걸 알고 있는 건가? 어머니가 아들을 잘 타이르셔야 합니다. 다른 한 명이 말했어요. 박민철 동무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당을 배신하려는 건 아닌지. 아닙니다. 우리 민철이는 충성스러운 아이예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정치 지도원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계속 지켜볼 겁니다. 박민철 동무도, 그리고 가족들도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치 지도원들이 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들이 알고 있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어떻게 하지? 탈출 계획을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하면 민철이는? 저는 순이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나야. 혜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보이부가 왔어. 우릴 의심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순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혜수가. 위험해. 계획 취소하는 게. 순이야, 제발. 우리 민철이 살려야 해.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오빠한테 말할게. 더 조심해야 할 거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현기증이 났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보이부의 감시 속에서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철이의 중국 출장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1,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든 구해야 했어요. 고민 끝에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 집 명의로 돈을 빌렸어요. 사채였습니다. 이자가 엄청났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10,000달러씩이나 어디 쓰려 하오. 여기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돈 뭉치를 건넸어요. 한 달 뒤부터 이자 나가는 줄 아오. 돈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3,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탈출에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빚더미에 앉는 거였어요. 성공해야 해. 무조건. 민철이의 출장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철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최소한의 옷까지. 3,000만 원. 그리고 민철이가 준 USB.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보이부가 이미 우리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걸.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민철이가 베이징으로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도 출발할 날이 다가왔어요. 여보, 친척집에 다녀올게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모가 많이 편찮으시대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고모 걱정돼서 그래. 남편이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곤히 자고 있었어요. 15살. 아직 어린 나이였죠.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오빠를 데려가야 해. 너는 아빠랑 잘 지내야 해.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평양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중국행 기차표는 이미 예약해뒀어요. 민철이가 출장 갈 때 사용하는 특별 허가증. 그걸 이용해서 저도 여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명목은 친척 방문.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20년을 살았던 도시, 제 삶의 전부였던 곳. 중간에 신의주에서 내려 국경 검사를 받았어요. 중국 입국 목적은 아들 업무 지원입니다. 아들이 누구요? 박민철. 121국 소속입니다. 검사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121국이라는 말에 긴장한 거죠. 통과하십시오. 해가 질 무렵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호텔을 찾았어요.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예약했어요. 김혜숙. 프런트 직원이 확인했어요. 305호실입니다. 열쇠를 받아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민철이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앉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이제 시작이야.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민철이가 얼어붙었어요. 브로커예요.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40 정도 된 남자가 들어왔어요. 순이 오빠가 연결해준 사람. 김혜숙 씨, 박민철 씨 맞죠?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도청 장치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조용히 얘기합시다. 우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먼저 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어요. 이강민이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그럼 일정 설명드리죠. 이강민이 지도를 펼쳤어요.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여기서 차로 쿤밍까지 갑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으로. 그 다음 메콩강을 건너 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일정은 일주일 정도. 특별히 위험한 구간은 어딥니까? 전부 위험합니다. 이강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히 국경지대가 위험해요. 중국 공안 라오스 군인들. 이강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북한 요원들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잡으러 나온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요. 중국 공안과 협력해서 탈북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민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북한말 쓰면 안 됩니다. 조선족인 척 해야 해요. 이강민이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중국 조선족 주민증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새벽 4시였습니다. 이강민이 문을 두드렸어요. 출발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호텔을 나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2명.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탈북자인 게 분명했어요. 눈빛이 우리와 똑같았거든요. 불안과 두려움. 차가 출발했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한참을 달렸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첫 번째 검문소입니다. 이강민이 말했어요. 모두 조용히 하세요. 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이강민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통과.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강민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산길이었습니다. 차로 갈 수 없는 길. 여기서부터는 이틀 정도 걸어야 합니다. 이강민이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대다. 이강민이 소리쳤어요. 빨리 숨어. 우리는 급하게 덤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사람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중국어.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개들이 냄새 맡았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철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개 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 제발 제발. 그런데 갑자기 개들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이다. 가자. 순찰대가 멀어졌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갔어요. 이강민이 말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바람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틀을 걸었어요. 밤에는 동굴에서 잤고 낮에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셋째 날 저녁 드디어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라오스예요. 이강민이 가리켰어요.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북한 보위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동무, 김혜숙 동무. 그 남자가 우리 이름을 불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끝났구나, 우린 끝났어. 보위부 요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를 바로 알아봤어요. 민철이 부대에 찾아왔던 정치 지도원. 중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지. 박민철 동무를 꼭 데려오라고. 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당신네들이 당을 배신할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장에서 잡아야 확실하니까. 탈출 시도. 그것만큼 확실한 죄목이 없지. 보이부 요원이 손짓했습니다. 체포해. 그때였습니다. 이강민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지금. 그가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쾅. 하얀 연기가 사방에 퍼졌어요. 뛰어. 강으로. 이강민이 저와 민철이를 밀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엎드리라. 민철이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계속 가요.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저쪽이 라오스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강물이 너무 빨라 보였거든요. 엄마, 뛰어요. 민철이가 제 손을 잡고 뛰어내렸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강물이 우리를 휩쓸고 갔습니다. 민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여기.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민철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놓지 마세요.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 위로 총알이 튀었어요. 민철이가 저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물속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민철이가 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저기가 라오스예요. 반대편 강둑이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강물은 계속 우리를 떠내려 보냈어요. 민철이가 한 팔로 저를 끌고 다른 팔로는 물을 저었습니다. 뒤에서 보트 소리가 들렸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보트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이강민도 우리 옆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강둑이 가까워졌습니다. 10m, 5m. 엄마, 다 왔어요. 민철이가 먼저 강둑에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강둑에 쓰러졌어요. 해냈어. 해냈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거였어요. 보트가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내렸어요. 여긴 라오스야. 당신들은 체포권이 없어. 이강민이 소리쳤어요. 국경을 침범하는 거야. 하지만 보이부 요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관없어. 저들은 우리 소유야. 그가 총을 겨눴어요. 박민철, 김혜숙. 순순히 따라와. 안 가요. 민철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럼 잘들 가시오. 보이부 요원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라오스 국경 수비대다. 라오스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북한 요원들, 물러가라. 라오스 군인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기억해둬라, 박민철. 너는 끝까지 추적당할 거다. 조국을 배신한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해. 그가 보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강 반대편으로 북한 땅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민철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저는 민철이 품에서 울었어요. 두려움,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 수진아, 미안해. 라오스 군인들이 우리를 난민 수용소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며칠 있다가 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군인이 말했어요. 수용소는 비좁았습니다. 수십 명의 난민들이 있었어요. 북한, 미얀마, 베트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닷새가 지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민철 씨, 김혜숙 씨, 대사관으로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택시를 타고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방콕 시내는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 화려한 간판, 수많은 차들. 여기가 자유로운 나라구나. 민철이가 창밖을 멍하니 봤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환영합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면접실로 갔어요. 박민철 씨 맞으시죠? 김일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121국 소속.
직원이 서류를 보며 확인했어요. 특별한 경우시네요. 특별하다니요? 121국 북한 사이버 부대죠. 한국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 있어 하실 겁니다. 민철이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한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죠.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 앞으로의 한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철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속죄하고 싶어요. 일주일 뒤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왔어요. 내일 오전 비행기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민철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나라. 거기 사람들이 우릴 받아줄까? 민철이를 용서해줄까? 민철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한국 가도 될까요? 전 한국 사람들한테 나쁜 짓 했어요.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철이를 안았어요. 넌 명령받아서 한 거야. 물론 그게 면죄부는 아니지.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속죄하면서 살 수 있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을 도와. 이제는 해킹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야. 민철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전 그럴 자격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엄마가 믿어.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국의 공항은 북한에서 본 어떤 것보다 컸어요. 높은 천장, 밝은 조명, 수많은 사람들. 이쪽으로 오세요. 국정원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별도의 통로로 갔어요. 먼저 간단한 조사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일 뿐이에요. 조사실로 갔습니다. 앉으세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북한 보위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드셨죠?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가 나왔어요. 언제 마셔봤던가? 이런 커피를. 박민철 씨, 121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개인정보 해킹을 했습니다.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 기업들, 은행들. 그 정보를 중국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역시 처벌받겠죠? 민철이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탈북자를 처벌하지 않아요. 오히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죠. 북한 해킹 기법, 조직 구조, 타겟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철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어요. 민철이는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21국의 구조, 해킹 기법, 동료들. 이 정보는 정말 귀중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박민철 씨 덕분에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겠어요.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12주 동안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안내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하나원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깨끗한 건물, 친절한 직원들. 여기가 2분 방입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어요. 침대 2개, 책상, 화장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사님이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교육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법,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특히 민철이는 컴퓨터 교육에 집중했어요. 한국의 보안 시스템은 어떤가요? 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발전돼 있죠. 하지만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민철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그런 공격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막는 쪽이 되고 싶어요. 강사가 민철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앞으로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분을 모셨습니다. 강당에 한 여성이 올라왔어요. 50대.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민철이가 굳었어요. 엄마, 저 사람. 왜? USB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3년 전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이미숙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 정보로 사기꾼들이 저를 속였죠. 2천만 원. 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민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죽고 싶었어요. 이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왜 하필 제가 당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민철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민철아, 엄마, 저 사람이 저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에요. 민철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저는 민철이를 꽉 안았어요. 민철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사과해야 해요. 그날 저녁 민철이는 강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미숙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강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민철 씨가? 네, 제가 했어요. 그 사람 정보를 해킹한 게. 강사님이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연결해 드리죠. 일주일 뒤 이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하나원 상담실에서. 안녕하세요. 민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이미숙 씨가 민철이를 봤습니다. 당신이 그 해커? 네. 죄송합니다. 민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당신 개인정보를 훔쳤습니다. 그 정보가 범죄에 쓰였고 당신이 고통받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철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숙 씨가 말했어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네. 민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피해자요. 강제로 시킨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선택했어야 했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죽었겠죠. 이미숙 씨가 민철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을 용서해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해커가 아니라 보안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이후 민철이는 달라졌어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 저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제가 한 나쁜 일들을 이제는 막는 일을 할 거예요. 민철이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12주가 지났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무슨 제안? 국정원이랑 협력하는 프로젝트래요. 북한 해킹 방어 시스템 구축. 민철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딱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 대단한데.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셨잖아요.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엄마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이었어요. 민철이는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민철이가 퇴근하며 물었어요. 북한의 대규모 해킹 시도가 있었대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이 다 막았어요. 민철이의 얼굴에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제가 만든 방어벽이 작동했거든요. 이번엔 제가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지켰어요. 민철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민철이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전국 고등학교 순회 강연을 해달라고 하네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이래요. 제 경험을 학생들에게 얘기해달라고. 민철이가 고민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왜 없어?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하지만 전 범죄자였잖아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민철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3년째 되던 해. 민철이에게 큰 제안이 왔어요. 국가사이버안보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싶답니다. 박민철 씨의 전문성을 인정한 거죠. 민철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럴 자격 있어요. 담당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민철이가 임명장을 받던 날, 저도 함께 갔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 자문위원 박민철. 임명장을 받는 민철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북한에서 도망친 해커가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됐어. 그날 저녁 집에서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민철이와 저 그리고 몇몇 친구들. 이미숙 씨도 파티에 초대했었어요. 제가 피해를 입힌 분인데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가 제가 변할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고마워요. 이미숙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철이가 창밖을 봤어요. 북한에 있는 수진이와 아버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까지 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수진아,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 민철이도 멋진 사람이 됐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입니다. 북한 해커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된 박민철.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린 어머니 김혜숙.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민철이는 이제 사람들을 지키고, 저는 탈북자들을 돕고,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정보를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클릭한 링크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가 어떻든 지금 바른 선택을 하세요. 민철이처럼 변할 수 있어요. 속죄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탈북자들의 진실된 증언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김혜숙, 박민철 드림.